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행사 안내를 해드려야죠.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3, 4권 출간기념 북콘서트 첫 테이프를 끊는 곳이 바로 2월 29일 광주입니다. 광주. 네, 광주 지역은 광주 컨벤션 센터 2층 회의실입니다. 네. 네, 낮 2시에 2월 네, 29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고요. 3월 1일 오후 3시 인천 주한 영화공간 컬처 팩토리에서 있고요. 3월 8일 3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월 14일 토요일이고요. 낮 2시 부산 민주공원 중극장, 3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경기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 그리고 대전 3월 28일 토요일 낮 2시 한밭 새마을 금고 아트홀, 그리고 대구 4월 4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컨벤션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무료 입장이고 또한 책을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카드로도 구매하실 수 있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참 주제넘고 영광스러운데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오셔가지고 이완배 기자 현장에서 듣는 또 감동이 새롭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 아이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특히 그 3월 8일 일요일 낮 3시에는 서울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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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국회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신분증을 안 가져오시면 네. 그 대관을 도와주신 국회의원 분의 음. 보좌관이나 비서관 분이 음. 뛰어나오셔서 뭐 신원 보증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보고 싶으시면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네. 농담이고요. 꼭 예. 신분증 지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칼럼 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은 총선을 대하는 경제학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한창 이슈가 된 게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뭐 이 칼럼이었죠. 네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칼럼을 쓸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분의 소신에 대해서 논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싶지도 않아요. 예, 항상 선거 때는 네. 자기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네네. 다만 이제 임미리 교수는 본인의 관점에서 총선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한 건데 저도 흉내를 내서 경제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프레임으로 총선을 대하는 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이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지루한 경제학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상당히 지루할 예정이오니 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18일에 나왔던 뉴스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 대통령 전례 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하라입니다.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네.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대목입니다. 네. 보통 공무원들한테 대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자꾸 옛날 걸 베껴요. 그래야 실패를 해도 욕을 덜 먹으니까요. 네.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매우 이례적 상황이니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뭐 이딴 이야기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라는 지시를 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뭘까요? 네. 당연히 과감하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과감하게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이럴 때는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써도 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부가 돈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도 야당 쪽에서 뭐 슈퍼 예산이니 퍼주기 예산이니 이랬는데 저는 그때부터도 오히려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쪽이었습니다. 더 써야 돼요. 훨씬 더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이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적 대재앙이 1930년 대공황입니다. 음. 근데 이 대공황 전의 주류 경제학의 관점은 공급주의라는 거였습니다. 말이 네. 조금 어려운데 네.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물건이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공급은 기업이 물건 파는 거죠. 음. 그런데 30년 이전까지 주류 경제학의 견해 공급주의는 음. 경제의 중심이 공급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 수요가 아니고요. 기업, 공급자가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요 당시 주류 경제학은 공급자만 잘 돌보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소비자 따위는 돌볼 필요가 없고요. 네. 기업만 잘 챙기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경제 정책의 모든 방향을 기업이 잘 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외형적으로 잘 굴러가죠. 컨베이어 벨트도 도입되고 생산성도 5배, 6배 막 이렇게 향상이 됩니다. 음. 물건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죠. 음. 근데 문제는 공급만 돌보느라 수요를 안 돌보는 바람에 공장이 기계화가 되면서 쏟아지는 실업자들에 대한 아무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기업은 물건을 잘 만드는데 그걸 사줘야 되는 수요자, 소비자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버리죠. 근데 공급주의 경제학은 이 문제를 아주 하찮게 봤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 실업자가 늘고 국민의 주머니가 얄팍해지는 게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경제에 부담을 준 게 아니고요. 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대공황을요. 이 대공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우리나라 연 경제 성장률이 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보고 뭐 나쁘다 뭐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측정 방법이 좀 불투명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공황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0에서 6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이구, 그렇게까지? 황당한 거죠, 그게 이게. 그러니까, 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그냥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만 돼도 망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건 지금 마이너스 50에서 60%가 된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때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우리로 치면 지금 2100 정도 하는 코스피 지수가 100년 만에 210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옥이 열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막상 대공황이 시작되니까 시장이 전혀 아무런 기능을 못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망해요. 이때 경제의 역사가 크게 바뀝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을 대체하는 수요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이 마침내 등장을 하죠. 이 경제학의 거두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사람입니다. 케인스 주장은 경제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국민들 지갑부터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팔려야 기업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실업으로 소비자들 지갑이 거덜나면 기업 생산성 아무리 좋아져도 그걸 누가 사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학의 출발은 수요자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경제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라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쓰고 여러 사업을 벌려서 인위적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줘야 됩니다. 당연히 복지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민중들의 소비 여력도 늘려줘야 됩니다. 이 역할을 정부가 하는 건데 이 주장을 극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케인즈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딱히 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빈 병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서 그걸 탄광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세요. 저 안에 돈이 묻혀 있으니 파서 쓰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땅을 파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빈 병을 찾아서 그 병에 들어있는 돈을 갖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소득이 생길 겁니다. 돈이 생긴 사람들은 물건을 살 것이고 그러면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가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이런 짓이라도 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짓보다는
정부가 도로나 주택을 짓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물론 경기 침체를 이겨내려면 정부가 주도해서 IT 인프라를 세우거나 소재 산업을 육성하거나 복지 정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정교하게 돈을 쓰는 게 훨씬 좋지만 케인즈 말은 그게 도저히 하기 싫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정부가 돈더미 싸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확 뿌려버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정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빼와라는 게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주의와 케인즈의 수요주의는 지금 10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두 거대한 경제학의 정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낙수효과, 부자들과 기업을 잘 살게 하면 떡고무리 밑으로 떨어져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가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입니다. 이제 그러다 신자유주의가 망했죠. 반면에 소득주도 성장, 이걸 낙수효과와 비교해서 분수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먼저 아래쪽에 있는 민중들을 부유하게 하면 그 돈이 소비를 늘려서 음. 위로 치솟아서 기업도 잘 되게 한다라는 게 바로 케인즈의 수요주의 경제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을 100원을 쓰면 100원만큼 소비가 늘어나기만 하면 이건 뭐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가 돈을 100원을 쓰면 100원보다도 훨씬 더 큰 소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와 케네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주의 경제학의 대부인 케인스가 이론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1억 원을 국민들에게 나누셨습니다. 1억 원의 소득이 생긴 국민들은 이 돈을 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억 원을 다 쓰면 제일 좋은 건데요. 다 안 쓰고 저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소득의 한 20% 정도 2천만 원을 저축한다 치고 나머지 80% 정도 8천만 원을 소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정부가 지출한 1억 원은 8천만 원이라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합니다. 근데 소비를 했다는 건 누군가가 이제 8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되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8천만 원의 소득으로 다 치킨을 사 먹었으면 그 8천만 원은 이제 치킨집 사장님의 새로운 소득이 됩니다. 네. 근데 치킨집 사장님도 국민이잖아요. 소득이 8천만 원 생겼잖아요. 네. 그 돈을 쓰겠죠. 단 치킨집 사장님도 8천만 원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네. 20% 1,6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 80%인 한 6,400만 원 정도를 소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정부는 1억 원만 썼는데 이 돈이 딱 두 단계를 거치니까 처음에 치킨집 소비에 8천만 원 사용되고 치킨집 사장님이 또 6,4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억 4,400만 원의 소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더 갑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6,400만 원을 전부 신발 사는데 썼다고 하면 신발집 사장님도 6,4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네. 6,400만 원의 80%가 또 소비 시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한 5천만 원 돼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1억 원 쓰면 그 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비를 유발해서 1억 원보다 훨씬 더 큰 소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수학으로 계산을 하면 저축을 한 20%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1억 원을 쓰면 전체 소비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가 유발하는 정부 지출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지겨운 경제학 이야기는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상상 이상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정부가 돈을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 저축을 많이 안 하는 사람한테 쓰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승수효과 말씀드릴 때 정부가 1억 원 썼는데
국민들이 그 돈 중 20%만 쓰고 80%를 저축을 한다고 해보면 예. 치킨집 사장님이 버는 돈이 아까 8천만 원에서 이젠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저축을 해버렸으니까요. 네. 치킨집 사장님도 2천만 원 번 것 중에 80%씩 저축을 해버리면 이제 신발집 사장님이 버는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되죠. 네. 이 세네 단계에 가다 보면 차이가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저축할 여력이 없는 민중들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이재용 같은 재벌들에게 아무리 혜택 줘봐야 그 프로포폴이나 맞지 그 소비가 안 늘어요. 성수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이 두 가지 결론을 전제로 오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브리핑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말은 예산을 전례 없이 강하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당겨서라도요. 일찍 예산을 퍼부어야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옳은 판단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부의 1년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쓸 거 상반기 당겨 쓰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저는 계속해서 증가세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음. 올해 가을에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하게 될 겁니다. 네.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년 추가로 예산을 잡을 때 추경 때 보면 금방 기억하시겠지만 추경 한번 하려면요. 야당의 진짜 극심한 반발을 이겨내야 됩니다. 몇 년째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추경 끝나면 곧 이어서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안 갖고 또 난장이 벌어집니다. 예산을 늘리면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죠. 이 네. 진짜 심각한 걸 몇 년 겪어봤거든요. 네. 그 예산안 깎으면 또 무슨 쾌거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요. 야당이.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정치자분들이 총선에서 각자 선호하는 정치 집단이 있으실 텐데 경제기자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민주당만 빼고를 주장했는데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출에 반대하는 자들은 빼고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출을 반대하고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자들의 의석이 늘어나면 당장 가을 추경부터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경기 회복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는 정치 지형의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겁니다. 잘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지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예, 금방 보여요. 그리고 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런 짓거리, 그런 주장하는 세력들을 빼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번 총선이 올해 예산안을 얼마나 쏟아붓느냐는 경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시장주의자들이 다시 득세하는 총선이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가 과감한 지출을 통해서 국민 소득을 늘림으로써 감염병으로 위축된 경기를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상에 동의하는 집단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어서 주요 세력이 돼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 그런 국회가 이번 총선에서 꼭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총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